여러분은 영화 같은 운명적인 사랑을 믿으시나요? 여기 현실판 로맨스 영화 주인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던 대기업 직원이었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여자가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유는 단 하나, 운명적인 사랑 때문이었죠. 태국에서 만난 한국 남자에게 첫눈에 반해 모든 것을 걸고 한국으로 달려온 미국 여성, 그녀의 용감한 사랑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하지만 그 사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소피아 윌슨, 30세 미국 여성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번화한 도시의 소음과 화려한 불빛 속에서 꿈을 키웠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맨해튼의 대기업 마케팅 팀장 자리에 올랐죠. 제 나이에 비해 꽤 높은 직급이었고 부모님은 부유한 사업가로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삶을 살았어요. 친구들은 저를 뉴욕의 성공한 커리어우먼이라며 칭찬했고 회사 동료들도 제 능력을 인정했죠. 겉으론 화려했지만 제 마음속엔 누구도 모르는 텅 빈 구멍이 있었어요.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볼 법한 가슴이 뛰고 온몸이 떨리는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뉴욕에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공허했어요. 매일 아침 맨해튼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 회사로 출근했죠.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커피 향이 뒤섞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사무실에 앉아 노트북을 켜면 끝없는 이메일과 회의 일정이 저를 기다렸죠. 팀장으로서 프로젝트를 이끌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동료들은 소피아, 너 정말 대단해라며 칭찬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적막만이 남았어요. 아파트는 뉴욕의 중심에 있었어요.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15층 창문 너머로 밤마다 반짝이는 불빛이 도시를 물들였죠.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들고 그 풍경을 바라보면 화려함 속에 묻힌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30살의 팀장이 됐다니 소피아 너 인생 완벽해 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미소만 지었어요. 완벽하다고? 난 사랑이 뭔지도 모르잖아.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죠. 미팅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친구들이 이번엔 진짜 괜찮은 남자야라며 소개해줬고 저는 기대 없이 나갔어요. 한 번은 금요일 저녁 브루클린의 트렌디한 바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매너 좋았죠. 맥주를 주문하며 소피아, 첫인상이 강렬하네라고 했어요. 대화는 부드럽게 흘렀고 그는 금융업에 종사하며 연봉이 높다고 은연중에 자랑했어요. 나중에 같이 유럽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아라며 웃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지도라고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또 다른 날은 토요일 아침 맨해튼의 브런치 카페에서 만난 남자였어요. 그는 포르쉐 열쇠를 테이블에 살짝 올려놓고 드라이브 좋아해? 라고 물었어요. 잘생긴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죠. 너랑 같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라며 고백했어요. 친구들이 옆에서 소피아 이 남자 어때? 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고마워 생각해볼게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에 돌아와 구두를 벗고 침대에 누웠을 때 한숨이 나왔어요. 왜 난 아무 느낌이 없는 걸까? 스포츠카를 과시하고 잘생긴 얼굴로 낭만적인 말을 해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조건이 아닌 진짜 감정을 원했어요. 소설 속에서처럼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랑,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사람을 꿈꿨어요. 30살이라는 나이는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SNS에 아기 사진을 올렸죠. 소피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라는 말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사랑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비가 내리는 뉴욕 거리를 보며 와인을 따랐죠.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고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걸 바라봤어요. 이대로 살면 평생 이렇게 공허할 거야. 그 순간 결심했어요. 여행을 떠나자.
사랑이 뭔지 찾아보자.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전화해 1년 휴직을 신청했어요. 상사는 소피야, 갑자기 왜 그래? 잘 나가고 있잖아 라고 했지만 저는 제 인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휴직이 승인되자 부모님께 전화했죠. 엄마, 아빠, 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요. 여행하면서 답을 찾아볼게요. 엄마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회사 그만두는 거야? 라며 놀라셨고 아빠는 소피야, 여자 혼자 외국을 돌아다니면 위험해. 라며 반대했어요. 저는 며칠간 설득했어요. 아빠, 저를 믿어주세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제 인생도 잘 꾸려왔잖아요. 이번엔 제 마음을 위한 거예요. 밤늦게까지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을 보였어요. 아빠, 저 지금 이대로 살면 후회할 거예요. 제발요. 아빠는 한참 침묵하시다 알았다, 소피야. 조심히 다녀와라고 하셨어요. 허락을 받은 후 아빠는 제 여행 계획을 열심히 도와줬어요. 태양이 뜨거운 곳은 피하고 안전한 호텔을 예약해라며 지도와 여행 책자를 펼쳐놓고 조언했죠. 엄마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며 눈물을 삼키셨어요. 회사에서 모은 돈과 부모님의 지원으로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 아시아로 눈을 돌렸어요. 어릴 때 아빠와 캠핑을 다니며 자연을 사랑했어요. 뉴욕 근교의 숲에서 텐트를 치고 별을 보며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떠올랐죠. 아시아의 이국적인 풍경이 끌렸어요. 태국을 첫 목적지로 정했어요. 방콕의 열대 정글과 화려한 사원, 번화한 거리를 보고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방콕 사진을 보는데 금빛 불상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방콕행 비행기 표를 끊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캐리어에 옷과 카메라를 넣으며 설렘이 커졌어요. 이 여행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출발 전날 아빠가 제 방에 와서 소피야,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전화해라고 당부했어요. 알았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엄마는 따뜻한 옷 챙겨라며 가방에 스웨터를 넣어줬죠. 다음 날 아침 JFK 공항에서 부모님과 포옹하며 인사했어요. 다녀올게요. 이 비행기에 올라 창밖으로 멀어지는 뉴욕을 보는데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15시간 넘는 비행 끝에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열대의 습한 공기가 피부를 감쌌죠. 입국 수속을 마치고 예약한 호텔로 택시를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거리는 혼잡했지만 생동감이 넘쳤어요. 툭툭이가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고 노점에서 망고를 파는 소리가 들렸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자 커다란 창문 너머로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여기가 태국이구나. 첫날은 비행 피로로 침대에 쓰러졌어요. 눈을 감자마자 잠이 쏟아졌고 10시간 넘게 잤어요. 깨어났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두웠죠. 시계를 보니 밤 9시. 여행 왔는데 이대로 잘 순 없지라며 옷을 챙겨 입고 거리로 나갔어요. 방콕의 밤거리는 현란했어요.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죠. 망고 스무디를 사들고 걷는데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퍼졌어요. 걷다 보니 목이 말랐어요. 근처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레스토랑이 눈에 띄었죠. 유리문 너머로 실내는 조명이 은은했고 손님들이 여유롭게 식사 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맥주 한 잔 주세요 라고 했죠. 웨이터가 차가운 맥주를 가져왔어요. 유리잔에 맥주를 따르니 거품이 부글거렸죠. 여행 기분 좀 내봐야지. 술은 잘 못 마시지만 그날은 한 잔이 땡겼어요. 첫 모금을 마시자 시원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이상하게 그날따라 맥주가 맛있었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몇 잔을 마셨는지 모를 만큼 취기가 돌았죠. 레스토랑을 나와 야경을 보며 호텔로 걷기 시작했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고 취한 상태에서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태국 꽤 괜찮네라며 미소 지었죠. 차오프라야 강 근처를 지나는데 강물이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그 풍경에 취해 걷다가 어두운 골목 근처에 이르렀어요. 그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낯선 남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셔츠가 너덜거리는 남자가 돈 내놔. 라며 거친 목소리로 외쳤죠. 한 명이 제 팔을 잡아 끌었고 다른 남자가 가방을 뺏으려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와주세요. 헬프. 비명을 질렀지만 주위 사람들은 고개만 돌리며 지나갔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태국 일부 지역에선 도와주면 보복을 당할까 봐 외면한다고 했어요. 몇 명이 더 다가오며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갔죠.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대로 끝인가라는 절망이 머리를 채웠어요. 팔을 잡힌 채 끌려가며 뉴욕에서의 공허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오른쪽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태국어로 납치범들에게 소리치며 달려들었죠. 뭐야, 저 사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헬프미를 외쳤어요. 그가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키 180cm쯤 되는 날렵한 체격의 남자였죠.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납치범들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는 빠르게 몸을 숙이며 발차기로 그들을 쓰러뜨렸어요. 한 명이 넘어지며 비명을 질렀고 다른 한 명이 욕을 내뱉으며 다시 덤볐지만 그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빨리 뛰어요. 쫓아올 거예요. 라며 영어로 외쳤죠. 저는 정신없이 그의 손을 잡고 뛰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번화가로 향했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단단했어요. 조금만 더요. 그가 외쳤고 저는 이를 악물고 따라갔어요. 골목을 벗어나자 불빛이 환한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북적이는 광장에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광장을 채웠고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광장 근처 편의점에서 그가 물을 사줬어요.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걱정이 묻어났죠. 물병을 받아 마시며 숨을 골랐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적시자 정신이 들었어요. 태국은 밤에 혼자 다니기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그의 조언에 고마움이 밀려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그는 손을 내저으며 음료수면 충분해요 라고 웃었어요.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죠. 광장 벤치에 앉아 얘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김민수라고 했어요. 태국 여행 중이었고 한국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한다고 했죠. 태권도요? 방금 그 발차기가 그건가요? 제가 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의 눈에 자부심이 스쳤죠. 한국은 안전해요. 밤에 혼자 다녀도 괜찮죠. 시간 되면 여행 가보세요. 그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K-팝과 드라마를 좋아했던 저는 한국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요? 가보고 싶네요. 민수는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 줬어요. 택시도 위험할 수 있어요 라며 끝까지 걸어줬죠. 호텔 앞에서 조심히 들어가요 라고 했어요. 그의 키 큰 뒷모습을 보는데 머리가 띵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게 영화 속 그 느낌인가?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의 목소리, 손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사람 태국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다음날 아침 호텔 창밖으로 방콕의 아침 햇살이 비쳤어요. 침대에 누워 어젯밤을 떠올리며 민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다시 보고 싶어. 용기를 내 전화했어요. 민수, 오늘 만날 수 있어요? 그는 흔쾌히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오후 방콕의 왓포사원 앞에서 만났어요. 거대한 불상이 햇빛에 빛나는 걸 보며 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했더니 민수가 한국에도 이런 사원이 많아요라며 웃었죠. 그의 웃음은 따뜻했고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고 싶었어요. 사원을 구경한 뒤 근처 노점에서 팟타이를 먹었어요. 매콤달콤한 맛에 감탄하자 민수가 한국 음식도 맛있어요. 나중에 보여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차오프라야 강가에서 야경을 봤어요. 강물이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고 민수가 소피아,
태국에서 널 만난 게 우연 같지 않아라고 했어요. 저도 나도 그래요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고 저는 이게 사랑인가? 라는 생각에 빠졌어요. 그 후 한 달간 매일 만났어요. 방콕의 카오산 로드를 걸으며 길거리 음식을 먹고 주말엔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녔어요. 어느 날은 방콕 외곽에 떠다니는 시장에 갔어요. 배를 타고 물리를 지나며 과일을 사 먹었죠. 민수가 망고스틴 먹어봤어요. 라며 껍질을 까줬어요. 달콤한 과육을 먹으며 태국 과일 최고네라고 했더니 그가 한국에도 맛있는 과일 많아요라며 웃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렸어요. 어느 날 아침 민수와 방콕의 짜두짝 시장을 걸었어요. 색색의 천과 향신료 냄새가 가득한 곳이었죠. 민수가 이거 어때요? 라며 작은 목걸이를 보여줬어요. 간단한 나무 장식이 달린 소박한 목걸이였지만 저는 너무 예쁘다라며 웃었어요. 그가 소피아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라며 목에 걸어줬어요. 따뜻한 손길이 목에 닿자 얼굴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민수.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목걸이를 만지며 그의 미소를 떠올렸어요. 이런 느낌 처음이야. 한 달이 지나고 민수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죠. 소피아 여행 조심히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저는 놓칠 수 없었어요. 민수 나도 한국에 갈게요. 그는 놀란 눈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라며 말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널 사랑해 민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죠. 민수를 따라가고 싶었어요. 태국에서의 마지막 밤 민수와 광장에서 맥주를 마셨어요. 소피아, 한국에 가면 후회할지도 몰라요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널 만난 순간부터 후회는 없어. 민수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 그럼 조심히 와요라고 했어요. 그의 눈빛에 흔들림이 보였어요. 다음 날 민수가 공항에서 태국을 떠나는 걸 배웅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며 기다려 민수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몇 주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JFK 공항에서 부모님과 전화했어요. 아빠 저 한국에 가요. 사랑을 찾았어요. 아빠는 뭐? 갑자기 한국은 왜? 라며 놀라셨지만 딸이 행복하면 됐다라며 보내주셨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민수를 떠올렸어요. 널 꼭 찾을 거야.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체계적이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여기가 민수의 나라구나. 민수의 고향이 강원도 원주라는 것만 기억하며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은 낯설지만 따뜻했어요. 산과 들판이 어우러진 모습이 뉴욕과는 전혀 달랐죠. 원주에 도착해 숙소를 잡았어요. 작은 도시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태권도 학원이 많아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첫날 밤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원주의 야경을 보며 민수 어디 있는 걸까? 라고 중얼거렸어요. 다음날 아침 원주 시내를 걷기 시작했어요. 낯선 거리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죠. 한국 사람들은 바빠 보였지만 어딘가 다정해 보였어요. 길을 물어보려고 한 아저씨에게 다가갔어요. Excuse me, do you know any 태권도 짐즈? 영어로 묻자 그가 어설픈 영어로 태권도? 저기, 라며 손짓했어요. 친절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태권도 학원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찾다간 힘들겠네. 며칠 고민하다 동네를 걷던 중 한 학원에서 민수를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학원 문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남자였죠. 실례합니다. 김민수라는 사람 아세요? 그가 고개를 갸웃하며 민수? 원주 태권도 하는 민수요? 라고 되물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반갑게 대답하자. 그가 웃으며 원주는 작은 도시라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이예요 라고 했어요. 민수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꼭 만나고 싶어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민수 학원이 여기서 멀지 않아요라며 수업 후 저를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난 뒤 그의 차에 올라 민수의 학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민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학원에 도착해 문을 열자 민수가 아이들에게 태권도 동작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그의 얼굴이 보였죠.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소피야, 어떻게 여길?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다가갔어요. 태국에서 헤어진 후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도 반갑네라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미소는 태국에서 봤던 그 따뜻함 그대로였죠. 알겠습니다. 33파트를 지금 올리겠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단락 구분 없이 한 줄 띄기 없이 작성하며 한국에서의 정착과 감동적인 결말을 담아 약 13, 14 영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4만자의 마지막 부분이니 이야기를 완성도 있게 끝낼게요. 아이들이 선생님 누구예요? 라며 쳐다봤고 민수가 친구야 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민수와 학원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라며 그가 웃었죠. 널 놓치고 싶지 않았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원주에 숙소를 잡고 민수의 학원에 드나들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청소를 돕고 같이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민수와 근처 식당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매콤한 양념이 혀를 찔렀지만 맛있었어요. 이게 한국 음식이구나라며 감탄했더니 민수가 더 맛있는 것도 많아요라며 웃었죠. 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원주의 밤거리는 조용했어요. 태국과는 완전히 다르네. 민수가 한국은 안전해요. 밤에 혼자 걸어도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밤거리를 걸으며 시원한 바람을 맞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민수의 옆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기 있으니까 태국에서의 그날이 꿈 같아. 민수가 그때 널 구한 게 잘한 일이었네라며 웃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수와 함께한 시간이 점점 쌓이며 제 마음은 그를 향해 커져갔어요. 한 달 넘게 지내다 보니 민수도 마음을 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학원에서 아이들이 떠난 뒤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소피야, 우리 문화가 너무 달라. 미국에서 온 내가 여기서 적응하기 힘들 거야. 저는 널 사랑하니까 괜찮아라고 답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부모님도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야. 그의 집안은 보수적이었고 외국인과의 결혼을 낯설어 했죠. 그래도 난 여기 있고 싶어라고 했어요. 민수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 그럼 한국을 알아가 바라며 책 한 권을 건넸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얽힌 이야기였죠. 숙소로 돌아와 책을 펼쳤어요. 한국인의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가 태국에서 저를 구해준 그날 그의 행동에서 그 정서를 느꼈던 거예요. 책을 읽다 눈물이 났어요. 민수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구나. 책을 덮고 창밖을 보며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라고 다짐했어요. 며칠 뒤 민수와 함께 그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원주 외곽의 한적한 마을 민수의 부모님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죠.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수의 엄마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저는 진심을 전하려 했어요. 민수가 통역하며 소피아가 태국에서 저를 만난 후 여기까지 왔어요. 진심이에요 라고 설명했죠. 저는 민수를 사랑해요. 문화가 달라도 이해하려 노력할게요 라고 덧붙였어요. 민수의 엄마가 따뜻한 된장찌개를 내오셨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보며 이게 뭐예요? 라고 묻자 민수가 집밥이에요 라고 했어요. 한 숟갈 떠먹었는데 구수한 맛과 따뜻함이 입안에서 퍼졌죠. 이게 한국의 집밥이구나.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민수의 아빠는 묵묵히 밥을 드시며 저를 관찰하셨죠. 식사가 끝난 후 민수의 엄마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대? 라고 묻자 민수가 내가 마음에 든대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빠는 마음이 진심이라면이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민수와 함께 집을 나서며 소피야, 고마워라는 말을 들었어요. 나야 고마워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죠. 며칠 뒤 민수의 학원 근처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원룸이었지만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아늑한 곳이었죠. 이사날 민수가 짐을 나르며 소피야, 무겁지 않아? 라고 걱정했어요. 괜찮아, 같이 하니까 재밌어라며 웃었죠. 집을 꾸미며 민수가 여기서 같이 살면 어떨까? 라고 물었어요. 좋아, 민수. 우리 같이 살아보자. 그날 밤 민수와 함께 집에서 첫 식사를 했어요. 그가 끓여준 김치찌개는 매웠지만 따뜻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이면 민수가 학원에 가는 걸 배웅하고 저는 근처 카페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한글은 어려웠지만 민수가 천천히 배워라며 도와줬어요. 소피야, 사랑해라고 써봐라고 했을 때 서툰 손글씨로 썼더니 그가 귀엽네라고 했어요. 민수의 학원에서 아이들을 돕기도 했어요. 헐로 라고 인사했더니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라며 웃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소피아 쌤이랑 결혼할 거예요? 라고 묻자 민수가 글쎄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한국의 밤은 뉴욕과 달랐어요. 원주의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었어요. 어느 날 밤 민수와 함께 러닝을 나갔어요. 한국은 안전하죠? 라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한 거야 라고 했어요. 별이 반짝였고 태국에서 널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 라고 했더니 민수가 나도 그래라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결혼 얘기가 나온 날 민수의 아빠가 소피야, 우리 아들 괜찮아? 라고 물으셨고 네, 정말 좋아요 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럼 우리 식구가 되는 거야 라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결혼식은 원주에서 조촐하게 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민수의 손을 잡았을 때 이게 내가 꿈꾼 사랑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 민수는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는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환경보호 모임에 참여하며 민수와 함께 쓰레기를 줍기도 했어요. 소피야, 이런 거 좋아해? 라고 묻기에 응, 의미 있는 일을 같이 하니까 좋지라고 했어요. 어느 날 밤 민수와 집에서 영화를 봤어요. 한국 드라마를 틀었는데 우리 얘기 같네라고 했어요. 민수, 나 미국 부모님 모셔올까? 라고 물었더니 좋아, 여기 좋아할 거야 라고 했어요. 며칠 뒤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소피야, 여기가 내 새 집이구나라며 웃으셨어요. 원주에서 부모님과 밤거리를 걸었어요. 아빠, 여기선 밤에도 안전해요. 아빠가 뉴욕보다 낫네라며 웃으셨어요. 엄마는 딸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라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민수가 어머니, 아버지, 여기서 같이 살아요라고 농담하자 아빠가 생각해 볼게 라며 웃었어요. 부모님이 떠난 후 민수와 집에서 소피야, 부모님 오니까 더 좋았어 라고 했어요. 응, 가족이 같이 있는 느낌이 들었어. 어느 가을날 민수와 원주시장에 갔어요. 소피야, 호떡 먹을까? 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이게 가을 맛이네라고 했더니 겨울엔 더 맛있는 게 많아라고 했어요. 민수, 나 여기서 평생 살고 싶어. 그가 나도 그래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겨울이 오자 원주는 하얗게 변했어요. 공원에서 민수와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 같이 만든 첫 눈사람이네라고 했더니 앞으로도 같이 많이 만들자라고 했어요. 어느 날 민수와 강가에 갔어요. 얼어붙은 강을 보며 태국에서 널 만난 게 꿈 같아라고 했더니 그 꿈이 여기까지 왔잖아라며 손을 잡았어요. 민수, 나랑 같이 늙자라고 했더니 당연하지, 약속이야 라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품에서 태국에서의 두려웠던 순간, 뉴욕에서의 공허했던 날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 시작이 스쳐갔어요. 이게 내가 꿈꾼 사랑이야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수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뉴욕의 화려한 불빛을 떠나 태국에서 운명을 만나고 한국에서 사랑을 키웠죠. 매일 아침 민수의 얼굴을 보며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국에서의 위기 그날의 공포는 이제 먼 기억이 됐어요. 소피야, 사랑해라는 그의 말에 나도 사랑해라고 답하며 웃었어요. 그의 손을 잡고 걷는 길이 제 전부가 됐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사랑을 찾아 떠난 여행이 저를 민수와 한국으로 이끌었죠. 뉴욕의 공허함을 버리고 태국에서 시작된 인연을 따라 원주에서 새 삶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을 만나길 바랄게요.